오늘 지금 이 시간에 7차 남북개성 공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로스안젤레스에서 유엔진 투수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과연 부자 증세가 될 것이냐, 서민 증세가 될 것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만나느냐 가느냐 이런 기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느냐 닫느냐, 12승 하느냐 지느냐, 부자 증세냐 서민 증세, 대통령을 만나느냐 이대로 가느냐, 이러한 관심 속에서 저는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광주시의회 조호근 부장님과 남북과의 협력 이를 이끌고 계시는 윤상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일요일이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신 지 4년이 됩니다. 오전 10시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4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에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처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일 때 동교동으로 찾아와서 약 1시간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 혼신의 힘을 경주해서 햇볕 정책을 이명박 후보에게 약 30-40분 설명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첫째, 튼튼한 안보에서, 두 번째, 한미 동맹에서, 세 번째, 한미일 공조에서, 네 번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20-30년 후에 통일하는 게 햇볕 정책이지, 지금 바로 통일하자는 게 아니다. 즉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게 햇볕 정책이다 라는 설명에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5번이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 후에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여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5번이나 각하 저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는 잊어먹은 채 대북 강경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서민 경제를, 남북 관계를 파탄냄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3대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주당이 이를 타파하는데 저항하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과거 군사 독재를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역대 대통령들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분단된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만 5년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를 파탄냄으로써 역사적으로 경제 등 여러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6개월 차입니다. 앞으로 4년 반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박창식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은 같다. 그래서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갖는 기대는 7차 개성공단 회담을 성공시키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와 향후 4년 반 자녀 임기 동안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입니다. 우리 한반도 경제협력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개풍의 노동자가 5, 6만 밖에 공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개성공단 우리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남북 간에 합의됐던 대로 800만 평을 조성해서 3, 40만의 북한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에 한두 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저와 개별적으로 평양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도 저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최경환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개성공단 열차를 이을 때 우리 비서실을 대표해서 기차를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현재 5만 3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사서 먹고 공급받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개성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불필요한 배짱과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123개의 입주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처음 왔을 때 식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향상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도 먹고 사는데 왜 너희 나라가 우리한테 점심 주느냐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하루에 5끼를 먹는다. 즉 오전에 술참, 오후에 술참을 먹으니까 그러면은 점심은 노동자들이 가져오는 것을 먹더라도 술참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두부에다 소고기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국을 빡빡하게 끓여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 남측에서 가지고 간 빵, 라면, 초코파이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이 한두 달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면은 피부 빛깔이 뽀얗게 된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한 당국자들이 빵이나 라면이나 초코파이를 가지고 못 나가게 했지만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고깃국을 두부국과 맛있게 먹는데 그 빵을 라면을 초코파이가 자기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몰래 가지고 가서 자기 가족들한테는 처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은 그 공장에서 초코파이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박지원이 타가고 내일은 조국은 의장이 타가고 그러면 몇십 개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5만 3천 명이 들고 나온 초코파이가 평양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 한국 제품은 초코파이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개혁, 개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학생들, 평양의 김일성 대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 연속극을 보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 TV 한 번씩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전역 농촌에서도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니까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뀝니다. 옷, 패션이 바뀝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제 아내도 여기 광주 출신인데 이름이 선자입니다. 언니는 춘자, 영자 뭐 이런데 그 북한의 그 시골스러운 이름들이 전부 한국 여자 탤런트 혹은 남자 탤런트, 주인공, 좋은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일본과 전 세계에만 한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한류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개혁 개방이 더딘 것 같지만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을. 텃밭 경제만 있다가 장이 선 거예요. 하도 장이 커지니까 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장을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이만큼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물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초코파이 맛을 받고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헤어스타일, 패션이 바뀌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아서 이름이 바뀌고 장터가 서서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만큼 개성공단 문제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늠자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7차 회담 오늘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사실 저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종북 세력이다, 북한 편을 많이 든다, 엄청난 보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 SNS상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눈이 나빠서 금년에 눈 수술도 해서 한여를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잘못 먹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처음으로 광주에 와서 밥 한 공기를 꼭꼭 씹어서 다 먹고 나왔는데 그 장염 걸리니까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해서 이걸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휘청휘청하고 제 유일한 장점이 음성이 좋은 건데 목이 좀 갈라지니까 이거 좀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치세요. 이렇게 개성공단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라고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특히 친노들이 불은 질러놓고 도망쳐 버렸어요. 불을 질러놓고 도망친 거예요. 싸우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는 25번 TV, 라디오 등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 8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출퇴근하면서 서울광장에 나갔고 그러나 당번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방송에 지난주부터 부산 밀양, 엊그제 대전, 오늘 광주, 오후에 목포, 전주, 전부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NLL 문건 이건요 국정원에서 공개한 곳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님자 안 붙였어요. 그런데 국정조사에 기관 보고 나온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모든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NL을 포기했다. 김정일 위원장님 하고 경어를 썼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40년간 평화 수호를 위해서 운운하면서 김일성 주석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친서를 보냈어요. 김일성 주석이야말로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인데 어떻게 평화 수호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연합 대표일 때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평양에 갑니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한 지 2년 만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시키려고 문세광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흉탄에 유경수 여사가 비명에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주적이고 어머니를 죽인 원수이면은 지금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미래연합 대표도 김정일이 따귀를 한 대 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7.4 공동성명, 즉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간에 이루어진 성명 아니에요? 7.4 공동성명의 2세도로서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해온 것이 남북 축구 시합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끝난 후에 8월 달에 남북 축구 시합을 서울 월드컵 상암구장에서 하는데 붉은 악마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간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대한민국을 외치느냐? 조국 통일을 외쳐야 된다.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식으로 하면은 종북 세력의 원조는 어떤 의미에서 전두환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종북 세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에게 평화를 수호한 사람 존경을 하고 대한민국 국호를 못 부르게 하고 태극기를 못 들게 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 민주당도 언론도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왜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비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3대 위기를 정리하고 나셔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야 시민단체 민주당의 원로들 다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80이 넘은 나도 이렇게 저항하는데 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느냐 다 했더니 시민단체 대표들도 돌아가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원로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3.1 구국선언 같은 것을 구상을 하시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내 몸 절반이 무너져 내린 심정이다 라는 말씀을 최경환 비서관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공을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의 성공보다는 현직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계속해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3대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하면은 NLL 문건을 대통령 선거 전에 2급 비밀이에요. 그걸 입수해서 선거에 활용했다고 하면은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휴가 가버리고. 이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겁니다. 언론 보십시오. KBS, MBC, SBS 종편 하루 종일 용비어 청가만 불러대고 북한이 어쩐다. 중국이 완전히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이건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나와 노무현 대통령 10년간 민주주의를 살렸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걸로 알았다. 그런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 역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말씀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 그러니까 투쟁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서민경제가 위기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십시오. 광주 경기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세법 개정안.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고소득자는 지금 감세해놓고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서 중산층, 자영업자, 월급쟁이만 더 세금 올리려고 했다가 국민적 저항이 오고 우리 민주당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거 발표할 때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발표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오셔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라. 자기는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5,500만 원 왜 부자 증세는 없이 중산층과 서민 증세만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돈이 은행에 쌓여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개성공단에서 7차 회담이 성공돼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고 하면요, 우리 정부가 진짜 창조경제의 적용은 개성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대강 정리를 해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계획대로 약속대로 80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지금 100만 평입니다. 우선 대기업들의 투자처가 생깁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노동자 5만 3천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초코파이 공장, 라면, 중소기업에 여기에 연관되는 노동자들이 남북 합쳐서 12만 5천 명입니다. 만약에 800만 평을 개발해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기숙사를 지어줘야 돼요. 북한에서는 합숙소라고 그럽니다. 그걸 지어주면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약 3, 40만 일을 한다고 하면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7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면은
처음 계획대로 800만 평, 85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돈 벌고 일자리 창출하고 평화 얻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요즘 지방을 다니면서 언론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경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세금만 더 내라. 요즘 취직됩니까? 이 양적 완화,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라 하고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는 미국이나 일본은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정부 때 한국은행 총재를 하신 박승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달러와 엔화를 찍어내니까 전 세계의 증권 시장의 증권 시세는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만 떨어지고 있단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한 조세 정책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 서민들은 더 죽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자 증세 없는 서민 증세 없다. 이런 결론으로 국회에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도 파탄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 6월 15일 18대 원내대표일 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보 최고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언제쯤 북한의 핵 기술이 향상돼서 핵이 작아지고 가벼워지느냐, 즉 소형 경량화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정부 최고 책임자가 뭐잖아가 언제냐? 1년 내외라고 했습니다. 2010년 6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국회 정보위는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발표를 하는데 여야 간사에게 발표를 하라기도 안 해서 제가 흘려줬어요. 박아놓으려고. 그로부터 3년 지난 금년도 2013년도에 북한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고도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됐다.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저렇게 북한이 안 됐다라고 했지만은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 핵은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됐다고 편지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건 세계적 재앙입니다. 그러면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핵폭탄이 얼마나 적어져야 되느냐? 그래야 미사일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1m 미만이 돼야 됩니다. 약 80cm가 가장 좋답니다. 얼마나 가벼워져야 되느냐? 소형화는 500kg 미만이 돼야 됩니다. 소형화 됐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 핵이 1000kg 정도로 가벼워졌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흔히 핵무기를 얘기할 때 경량화는 500kg 미만입니다. 미국은요 10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이 멀리 가지 않습니까? 세계적 수준이에요. 아직도 500kg이 됐건 1000kg이 됐건 작아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탑재가 되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ICBM이. 지금 현재로는 북한 핵을 싣고 핵탄도탄이 괌까지 가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핵은 개발되고 있고 4차 핵실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제일 반대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우리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갖기 때문에 자기들 핵이 무용지물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 핵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지만은 핵 확산, 다른 나라로 핵 수출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보리에서 제재하고 군사 제재를 다 했어도 결국 북한 핵은 이란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수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정상회담장에 제가 배석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설명을 들은 클린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이해를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책은 미국이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반도 정책을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면은 나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좋던 모든 것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망쳐버렸고 북미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망쳐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이 뭐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본래 중국말에 구시신비란 말이 있어요. 말하고 마음이 다른 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최경환 비서관 저랑 같이 들었어요. 시진핑 국가부주석 때 김대중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형제 국가로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주면 북한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언론 보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우리 편이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건 과잉보도입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훈춘과 두만강의 새 대교를 놓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중 간에는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관계가 원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4년 전에 저희들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시자 북한에 임동원, 박지원 공동명으로 팩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김기남, 김양건, 원동현 이런 분들이
조문사절단으로 왔어요. 조문 끝난 후에 저하고 함께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기남 비서에게 고개를 숙이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라. 그러면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완강히 안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만나겠다 해서 통일부 장관과 자정의 회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루 일정을 연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기남 비서 등과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셔서도 남북관계의 끈을 이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악수만 하고 손은 안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바닥 나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잘 사는 나라답게 큰언니답게 손도 잡아주고 껴안아줘서 북한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속에서 창조경제를 찾고 나아가서는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됩니다. 박왕자 씨 피살됐죠. 이건 북한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늘 보면은 현대 현정은 회장에게 사과를 했으니까 했다라고. 우리 정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개성공단 문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6차 회담까지 심지어 개성공단에서 핸드폰을 쓰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북한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주 전남에서 진출한 개성공단 기업이 광주에서 앉아서 핸드폰으로 개성에다 지시를 하면 얼마나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마지막 걸린 게 있어요. 재발 방지. 북한에서 노동자를 출근을 정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폐쇄됐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노동자 출근 저지하는 이런 것을 재발 방지해라 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7차 회담을 제안하면서 남북 공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는 재발 방지 약속할 필요 없다. 너희들만 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TV 나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도 보장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보장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남아있어요. 아주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모든 신경이 개성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북한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하면은 북한 당국에서 그러한 것을 관광객 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라 이겁니다. 북한한테도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돼야 됩니다.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왜 금강산에서 하자 했겠어요? 북한은 금강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리 국민이 바라는 인자한 어머님 유경수 여사 헤어스타일만 닮지 말고 그 품성을 좀 닮아서 오늘 북한을 따뜻하게 끼안아서 개성공단도 나아가서는 창조경제도 개성공단에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이산 가족을 상봉시킬 때 북한의 핵 문제도 결국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4년 전에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갔는데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다녀와서 계속 나쁘셔가지고 아주 위기였습니다. 주치의도 저희도 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내가 마지막 가서 얘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리시지도 못하고 63빌딩에서 천여 명 오신 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는 양심은 거창한 게 아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좋은 신문을 보는 것, 좋은 방송을 듣는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얼마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일방적 선택에 대한 민주주의를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은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이것이 저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지금 거리에 나서 있는 우리 민주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한길 대표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도 부자 증세 없는 서민 증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10조가 세수에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 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하지 않고 서민들만 더 내게 한다고 하면 저항이 나옵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 오늘 개성공단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악수만 하고 털어버릴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끼안아주는 모습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처음 계획대로 거기에서 창조경제를 찾고 그리고 북한도 다시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엊그제 이용녀
정신대 유한부 할머님이 자꾸 하셨습니다. 지금 약 5, 60명 생존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매일 돌아가십니다. 일본도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이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전 60주년 됐지 않습니까? 매일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잘하셔가지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는 6.15로 북한 핵 문제는 9.19로 돌아가면 다 풀리기 때문에 나아가서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잡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도 오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